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 AI한테 물어서 바로 대체되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후배가 팀장님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이렌이에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이렌이거든요. 기계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기계가 바꾸는 룰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카페 홍보 문구 써줘.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향긋한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우리 카페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고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원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랑 딱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카페에 갖다 놔도 향긋한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 다 맞아요. 이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카페는 역에서 8분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고 평일 낮엔 프리랜서랑 주부 손님이 많아.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책 읽기 좋고 직접 굽는 스콘이 강점이야. 시끄러운 카페에 지친 사람을 위한 동네 작업실이라는 컨셉으로 인스타용 홍보 문구 5개 제안해줘. 일단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봐도요. 완전 다른 게 나오겠죠. 우리 카페의 조건을 다 넣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도 넣은 겁니다. 방향성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야 50개 더 생성해봐 해서 그 중에 맞을 때까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역에서 멀다라는 약점은 조용하다라는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라는 약점은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다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AI의 성능 차이는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서 갈린 거거든요. 질문이 다른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일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사업은 이런 의미야.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공동지능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검색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같이 지능과 지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능과 AI 지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접속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도구로 쓰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질문으로 AI와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함정이죠. 그 좋은 프롬프트라는 건 나한테 딱 맞는 프롬프트예요. 결과가 되게 좋은 프롬프트는 저 사람이 저 프롬프트를 써서 저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지 내가 그걸 똑같이 갖다 써도요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AI한테는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랑 가장 다른 건 이거예요. 네이버는 내가 검색을 하면은 거기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밖에 없는 거죠. 근데 AI는 뭔가를 넣으면 와두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질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질문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AI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는 카페를 기획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돼? 라고 하면 얘가 알려줘요. 요렇게 먼저 이걸 생각하시고 요런 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알려주고요. 좋은 프롬프트 없어 하면 얘가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네이버 검색어 뭐가 좋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찾아나간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블로그 글 써줘. 되게 평범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 글 쓰려는데 어떤 게 좋아? 뭐부터 할까? 라고 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타겟층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 라고 하면 뭐 이렇게 40대 50대 이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내가 40대가 좋다라고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40대 직장인한테 인기 있는 주제가 뭐야? 차근차근 가라는 거죠. 이런 주제야? 그럼 그 어떤 톤으로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하려니까 한 방에 넣어가지고 한 방에 좋은 글이 나오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렇게 단계로 가면 일단 얘가 좋은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답이 정교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답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내 생각도 정리가 돼요.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 정도 지능이 확장된 거야. 왜냐하면 이 친구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자료들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컨셉은 뭐 카페로 하면 도쿄에 있는 어디 비슷한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확장이 된 거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지능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맥락, 목적, 조건, 관점, 검증 이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락이라는 건 말하자면 얘한테 야 이거 해줘. 예를 들어 인생이란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대답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대답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맥락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졌거든.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인생은 럭키비키입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이 맥락을 판단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맥락을 많이 줄수록 기획서 써줘가 아니라 5, 6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기획서 써줘 라고 한다면 그래도 맥락에 맞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맥락을 주는 거 그리고 목적이죠. 무엇을 만들까 보다 왜 만들까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정보를 정리하려는 거냐 감정을 움직이는 것인가 판매하는 건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글의 목적에 따라서 이 접근하는 게 확 달라지거든요. 목적을 주는 것 그리고 조건입니다. 현실엔 늘 조건이 있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안 돼. 뭐 중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써줘 같은 조건들을 달아줄수록 단계별로 해줘 라고 해줄수록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관점인데요. 이거는 AI의 진짜 장점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무언가 이렇게 좀 공적으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땐 반대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쪽 방면에서 계속 좋은 것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쁜 점, 약점, 반대했을 때의 관점 이런 걸 바탕으로 나한테 좀 비판을 가해줘 라고 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비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너무 마음에 상처는 안 되게 이렇게 또 다하시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관점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AI 장점입니다. 뭐 고객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라이벌 상품에 대한 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검증이에요. 여러분 보통 검증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검증도 일단 AI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생성할 때 기사를 생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팩트 체크해줘 라고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스스로 정말 자아 비판을 잘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좀 무리했고요. 이거는 추론인데 사실처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건 없는 얘기인데 지었었어요. 그런 것들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자체도 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뭐 하다가 야 내가 놓친 질문은 뭐지? 내가 혹시 안 얘기한 생각하지 않은 그런 구조는 뭐야? 라는 식으로 또 검증 자체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5개가 들어갔을 때 AI는 검색창이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순서대로 체크를 좀 해보시라라는 거고 이 순서대로 이걸 하는 거는 사실 AI한테 질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사고를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 AI와 같이 그래서 한 칸 더 높은 지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데요. AI한테 일을 시키면 AI가 답을 주잖아요. 그게 결승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의 문제인데 AI랑 같이 사고를 하잖아요. 그럼 AI의 답은 시작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그때부터 사고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종착점이면 여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시작점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확 올라갈 수 있죠. 게다가 이거는 AI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생각을 한 거니까 나의 지능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빠른 답을 받는 질문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빠른 답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AI 시대에 살기 위해선 대응력을 기르고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선 공동지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같이 생각하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무서운 것을 찾아보고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원시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린 원시인이에요. 저기 풀숲이 있는데 풀숲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풀숲에 뭔가 아주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 풀숲에 되게 무서운 맹수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몸을 피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맹수가 있다 하더라도 10번 만에 나는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와 예쁜 토끼가 있겠구나 하고 다 갔다가 잡아먹힌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계할 수밖에 없고 뭔가 있었을 때 저게 뭘까? 라고 해서 움츠러드는 그런 어떤 DNA를 계속 받은 거거든요. 의심한 쪽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AI 자체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보니까 AI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저게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결국 인간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또 그래서 나쁜 소식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좋은 소식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쁜 소식이 있으면 저거부터 빨리. 그래서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합니다. 너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어, 아니면 너 이렇게 안 하면 1,000만 원 손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하면 1,000만 원 손해야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기술이 나오면 야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기술이 결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경계 반응은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결국 그게 무섭다 하더라도 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맹수가 있는데 일단 자린 피하지만 멀리서라도 실제 맹수였는지 아닌지 알아야지 다음에 또 비슷할 때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섭지만 경계할 만하지만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 결국 다 인간을 말살시킬 거야, 결국 일자리 다 뺏을 거야 라고 해도 클릭해서 진짠가 이럴 수는 없는데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AI가 기존 질서를 흔들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득권이 되게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정 지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리더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쭉 수행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차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택시회사 CEO뿐만이 아닌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 로봇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했을 때 되게 높은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온다. 근데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AI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제가 2023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챗GPT 전망서, AI 전망서인 GPT 제너레이션을 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연령대들을 다 접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만났고, 그 주변에 당연히 연령대별로 다 만났죠. 근데 좀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AI에 대한 놀라움은 다 비슷한데,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의 그 첫 문장을 빌려서 말하면 AI에 대한 놀라움은 다 비슷한데 AI에 대한 불안은 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령대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해서 책에서 좀 써놨는데, 놀라움은 기술 성능으로 모입니다. 와 이런 것도 된다고? 와 이게 돼?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불안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같은 경우는 성장 경로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초안 쓰는 거라든가 자료 정리하고 기획안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게 경험을 쌓여가지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그 일이 싹 쉬워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발전할 여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장하겠구나. 예전에는 그런 게 보였는데요. 그럼 그 계단을 내가 이제 그 계단 밑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엘리베이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쑥쑥 올라가니까 야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헷갈리는 거죠.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헷갈리는 상황이 30대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불안입니다. 40대는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직 뭐 이사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그런 또 좀 더 위에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 차장, 부장 뭐 이런 정도가 40대인 것 같은데, 샌드위치죠. 집에서 샌드위치요.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샌드위치 그런 단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10년, 15년 사회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고 하면 후배가 팀장님 그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게 이런 건데 지금 이러면 20대 30대랑 다를 게 뭐지? 라는 그런 불안.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와 어떤 가졌던 경험들이 흔들리는 불안. 나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불안들이 이제 40대의 불안이다라는 거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누적분이 평가절하되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경험들 자체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요. 검색 하나로 대체되는 시기. 내가 30년 동안 쌓은 지식이 AI한테 물어서
들어서 바로 대체되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내가 살았던 이 세월은 뭐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내 경험이 다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나이대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커리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 초창기, 중기, 말기쯤에 각각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커리어 단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인류를 지배한다라는 공포는 그럴 순 있어요. 그런데 한 10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겁니다. 요즘엔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 사람은요 100년 후 인류 멸종보다는 1년 후 자기 미래가 더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더 어떤 기대감, 또 불안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이가 나타났다. 여러분한테 소원을 빌라 라고 했을 때 당장 세계 평화를 비시겠어요? 아니면 비트코인 1000개를 나한테? 이 둘 중에 뭐를 비시겠어요? 보통 사람은 눈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이라, 그러니까 막연한 종말론적 공포는 좀 과장한 혐의가 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등해볼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물은 진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전 제 제자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가 동생이 그때 막 대학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제대를 한대요. 그 사이에. 그래서 동생이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나간 졸업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벌써 군대까지 갔다 와서 졸업반이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가장 전망 좋은 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개발자 몇 억씩 주고 모셔간다 이럴 때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6년 7년 전밖에 안 돼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 되니까 지금 취직이 안 된대요. 개발자 신입으로 취직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불과 10년도 안 되는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감이 곳곳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의 문제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러면은 공포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계 자체가 공포가 아니라 기계가 바꾸는 룰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함이 능력이었고, 그리고 경험이 권위였고, 정보가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룰들이 다 바뀌고 있죠. AI 시대는 성실함, 경험, 뭐 이런 거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룰이 바뀌니까 그 룰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지금 공포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동지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기계와 결합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동 업그레이드예요. 자동으로 내가 기계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능을 같이 갈아 넣음으로써 이 지능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막 그러면, 사이보그 그러면 뭔가 두뇌가 기계로 바뀌고 심장이 뭐로 바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증강인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로 사람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미 스마트폰으로요 기억력 증강을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동해 가가지고 찍었던 어떤 장면을 생각할 때 탁탁 넘겨가지고 그 시기 찾아서 이랬구나 하잖아요. 기억을 엿다가 외주한 거예요. 이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그것뿐이에요. 뭐 검색하는 거나 뭐나 이걸 엄청 잘 활용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장기가 없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미 그런 증강인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능에서 그런 증강인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불을 생각해 보시면요, 불이 번개 때문에 꽈직해가지고 나무를 태웠어요. 그 불이라는 걸 인류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처에서 뜨거운데 뭐 저기 동물 타 죽는 걸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불이 언제부터 도구가 됐느냐, 누군가가 그 불한테 접근해서 그 불을 옮겨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 불에 데인 사람, 심지어 타 죽은 사람,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처음에 갖고 온 사람이 그 불을 보존하고 다시 피우고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이 불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불이 악마의 도구에서 천사의 도구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될 거, 호기심. 불안은 무지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지는 회피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를 회피해야 돼요. AI? 일단 모르겠어. 그러니까 점점 몰라. 더 불안해져요. 이런 건데, 뭐지? 이거를 내가 회피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걸 마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첫 번째 증강을 했다면 이 AI로 두 번째 증강을 하자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능력, 사고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AI와 같이 좋은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AI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태도입니다. 뭐 어차피 다 지금 다 처음이니까 어떻게 공동지능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지능으로 내가 이걸 활용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지능을 얘랑 같이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누구보다도 공동지능을 가지신 분,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이렌이에요.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이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렌을 듣고서 이 새로운 인간형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주 보시고 그리고 먼저 공동지능을 이렇게 실현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시라. 맞선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몸을 맡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